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그 암 경험자에 대해서 개요와 주요 건강 문제, 2차 암 예방, 그리고 건강관리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캔서 서바이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그 오늘날 암은 지속적인 관리를 필요로 하는 질병입니다. 암에 걸려도 암에 걸려도 3명 중 2명이 5년 이상 생존하게 됩니다. 그래서 암은 죽느냐 사느냐뿐만 아니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한 질병으로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한 질병이 되었습니다. 이런 암 생존자, 암 치유자 혹은 암 경험자 이런 단어는 1985년 의사이자 암 환자였던 피츠 뮬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캔서 서바이버라는 표현을 처음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암 생존자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암 경험자로 더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 진단 후의 여정을 한번 보시면 처음에 진단 및 병기가 결정되고 이게 완치 목적의 치료가 가능한 경우에는 이제 완치 목적의 치료를 하고 여기서 성공하게 되면 이제 장기 암 생존자가 돼서 건강한 생존을 하게 되고 완치를 실패하다든지 처음부터 이제 완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제 완화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암 경험자의 의미를 보시면 좁게는 뭐 5년 생존 이후 5년 생존자만을 말할 수도 있지만 넓게는 진단 직후부터 이 남은 여생 전체 그리고 그 가족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성별 10대암 발생률을 보시면 그 남자분들은 위폐 대장암 이런 순으로 많고 여자분들은 갑상선 유방 대장암 순으로 많이 암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 시간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 기대 수명이 지금 남자는 77세 여자는 85세 정도라고 됐을 때 남자는 한 5명 중에서 2명 여자분들은 3명 중에서 1명에서 평생 살다 보면 암을 걸리게 됩니다. 하지만 5년 생존율은 점점점 증가해서 지금 보시면 물론 옛날에는 5년 생존율이 낮았지만 지금은 70% 이상으로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4년 기준으로 암 경험자는 146만 명이 넘었고 매년 15만 명 이상씩 증가하고 진단 후 5년이 넘은 장기 암 경험자는 약 43% 그리고 진단 후 2년에서 5년 사이의 암 경험자는 약 3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암 경험자들의 건강 문제가 있을 텐데 이제 암 진단되고 되면 이제 암 진단 후부터 암 증상과 완화를 필요로 하는 증상이 나타나고 이제 암 치료 종료쯤 돼서 이제 치료 관련한 초기 및 후비 합병증이 나타나고 또 2차 암에 대한 것도 생각해야 되고 조금 전 시간에 말씀해 주신 이제 정신사회적 문제 그리고 암 진단 전부터 그 이후까지 이제 만성질환이나 암과 무관한 급성질환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 문제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습니다. 이제 암과 직접 관련된 증상, 통증, 피로, 부종, 식욕 부진, 그리고 치료와 관련된 항암제 독성이나 방사선 조사 부작용, 그 밖에 구토나 오심, 복수와 같은 여러 완화를 필요로 하는 증상이나 고혈압,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 그리고 암과 관련 없이 생긴 급성질환, 우울, 불안, 실직 이런 것 같은 정신사회적 문제, 그다음에 예방접종. 예방접종은 저희 이따가 좀 말씀드리겠지만 그 암 환자들한테서는 꼭 특히 폐렴이나 인플루엔자는 꼭 챙겨 맞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밖에 뭐 생활습관 개선, 그다음에 2차 암에 대한 예방, 가족성 암에 대한 예방 이런 것들이 이 암 경험자의 건강 문제 스펙트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체중 증가 감소, 피로, 청력 문제, 그다음에 고혈압, 심장 문제, 그다음에 간 문제, 그다음에 여러 조기 폐경이 온다든지 암 치료 중에 성기능 감소, 요실금, 그다음에 배가 아프고 구토를 하고 설사를 하고 관절통이 있고 빈혈이 있고 또 이따가 말씀해 주실 여러 피부 변화, 모발의 변화 이런 것들, 2차 암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암 치료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암 경험자의 치료 관련 건강 문제 발생 위험 증가율을 보시면 유방암 환자 같은 경우는 다른 일반 인구에 비해서 신부전 발생률이 한 2배 정도 높고 관상동맥 질환 확률도 치매 확률, 갑상선
질환, 골다공증이 다른 일반인들에 비해서 20% 이상 높습니다. 인프 부종은 거의 18배 가까이 높고요. 또 조기 폐경도 역시 20% 이상 일찍 오게 됩니다. 대장암 환자들 같은 경우는 치매나 골다공증, 당뇨병, 배뇨장애, 변비 이런 부분에 일반인보다 더 많이 생기고, 전립선암 환자 같은 경우는 심부전이나 그 심장질환, 그다음에 골다공증, 배뇨장애, 발기부전 이런 문제들이 일반 인구보다 더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신체적 문제, 정신사회적 문제, 건강습관 관리 이 세 개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특별히 잘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신체적 문제는 합병증, 이참, 만성질환, 피로, 통증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되고, 정신사회적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듯이 이런 디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하고, 건강습관 관리는 여러 운동, 영양, 금연, 예방접종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참이 자꾸 이참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참이 무엇이냐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참은 암이 있는 사람에게서 암 치료 이후에 원래 있었던 암과 무관한 게 새로 발생하는 암입니다. 유전적 성향도 원인이 될 수 있고 환경적 생활습관 성향도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참을 보시면 어떤 것이냐면, 이제 유방암에 암이 있어서 이쪽을 수술했을 때 재발이라는 것은 그 기존의 유방 부분에 암세포가 같은 부위에 다시 발생하는 게 재발이고, 전이는 이 유방암이 이제 기존의 암세포가 혈관을 타고 다른 부위에 발생하는 것이 전입니다. 2차암이란 거는 전혀 다른, 그러니까 유방과 무관하게 기존의 암세포와 다른 암세포가 예를 들면 대장암이라든지 다른 부위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차암은 이렇게 1차암의 치료가 이렇게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 같은 것이 영향을 줄 수도 있고요. 이런 생활습관, 환경, 개인, 기타 요인 이런 것들을 1차암과 2차암이 공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흡연, 음주, 식이, 그다음에 유전적 특성, 면역, 호르몬 이런 것들이 1차암과 2차암에 동시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2차암은 도대체 왜 발생하느냐 이렇게 궁금해하실 텐데, 누구나 암이 발생할 수 있듯이 암 환자에서도 새로운 암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흡연을 한다든지 술, 또 비만이 있다든지 인슐린 저항성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 암이 더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2차암의 위험도를 보시면, 한번 암을 겪으셨던 분들은 같은 나이와 성별의 일반인에 비해서 새로운 암이 발생할 위험도가 사실은 더 높습니다. 미국 자료를 보면 약 14%, 스웨덴 자료를 보면 30에서 60%, 일본 자료는 한 20% 이상, 덴마크도 20% 이상, 이 정도로 더 일반 인구에 비해서 더 다른 부위에 암이 발생할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더 다른 부위의 암에 대해서도 더 특별히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위암을 겪었던 그 위암 경험자들은 다른 일반인에 비해서 폐암이나 대장암, 유방암, 전립선암, 갑상선암에 걸릴 확률이 높고, 폐암 환자들은 위암, 유방암, 갑상선암 등에 걸릴 확률이 더 높고, 대장암 환자들은 위암, 폐암, 전립선암, 갑상선암, 그 밖에 난소암, 그리고 유방암 환자들은 위암, 폐암, 대장암, 그 다음에 갑상선암, 자궁내막암에 걸릴 확률이 더 높습니다. 자궁경부암 환자들은 위암, 폐암, 대장암, 방광암에 더 걸릴 확률이 높고, 갑상선암 환자들은 위암, 폐암, 또 전립선암 환자들은 위암, 폐암, 갑상선암 환자들은 유방암, 전립선암을 특별히 더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조기 발견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빨리 조기 발견을 해야지 완치가 되고 또 이제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데, 최소한 일반인에서 적용되는 암 조기 검진 권고한 대로 국가암 검진 프로그램대로 이건 최소한입니다. 최소한 이 정도의 검진을 해주셔야 됩니다. 암 검진. 근데 하지만 그런 우리나라에서 암 경험자의 2차암 검진율은 굉장히 낮습니다. 보면 위암 환자들의 2차암 검진율은 절반도 안 되고, 대장암 경험자나 유방암 경험자, 갑상선암 경험자, 모든 경험자들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 2차암 검진율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2차암 검진을 잘 안 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이렇게 할 텐데, 이제 예를 들어
갑상선암 환자가 이제 그 담당 주치 선생님을 만났을 때 이제 주치 선생님이 검사를 정기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괜찮습니다. 이렇게 검사 결과 좋습니다. 이렇게 들으실 텐데, 그러면 이제 그 갑상선암을 담당하는 교수님은 이제 갑상선에 대해서만 검사를 해서 이제 이쪽 갑상선암에 대해서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고 말씀드린 건데, 이제 환자분들은 나는 여기서 검사를 했으니까, 피 검사를 했으니까 거의 다른 암에 대해서도 다 검사가 됐구나, 이렇게 오해를 하셔가지고 다른 암에 대해서는 신경을 오히려 덜 쓰시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그 2차 암 검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더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갑상선암 경험자 같은 경우는 여성에서 흔한 암이고 생존율도 높아서 생존자 관리가 중요한데, 갑상선암 환자들은 일반인보다 10% 이상 암 발생률이 높고, 특히 여성 갑상선암 환자들은 유방암, 남성 갑상선암 환자들은 전립선암 위험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폐경 후에 갑상선암이 걸린 사람들은 골다공증의 위험이 올라가기 때문에 골다공증에 대한 관리를 특별히 잘 해야 되고, 40세 미만에서 갑상선암 걸린 환자들은 이제 고혈압 걸릴 확률이 높기 때문에 고혈압에 대해서 특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 가족들도 역시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1촌 이내에 갑상선암의 가족력이 있는 환자들은 갑상선암 위험 증가가 5배가 높고, 또 2천 이내에 갑상선암의 가족력이 있으면 2배 이상 갑상선암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갑상선암 환자를 가족으로 두신 분들은 특히 이 갑상선암에 대해서 검진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유방암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방암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역에서 갑상선암에 의해서 두 번째로 흔한데, 역시 그 조기 진단 및 치료 성적이 향상돼서 5년 상대 생존율이 90%가 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방암 경험자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역시 2차 암 발생률이 일반인보다 한 20% 정도 가까이 높고, 가장 이제 유방암 생존자에서 발생하는 가장 흔한 2차 암은 역시 유방암, 반대편 유방암도 조심하셔야 되고, 위암, 대장암, 폐암, 갑상선암, 자궁내박암, 난소암, 식도암을 특히 더 주의하셔서 검진을 챙겨야 됩니다. 그래서 또 유방암 경험자들은 이제 폐경과 관련해서 혈관 운동 증상, 갱년기 오시면 화끈 달아오시는데, 이런 증상들이 폐경 때 더 흔하게, 더 심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갱년기 증상이 오면 호르몬제를 치료를 받게 되는데, 유방암 환자들은 호르몬제를 치료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유방암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호르몬 치료를 받을 수는 없지만, 대신 다른 효과적인 수 있는 다른 약물을 쓸 수가 있고요. 또 역시 유방암 환자들은 골다공증이나 당뇨병의 위험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것도 역시 주의해서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역시 또 유방암 환자들을 가족으로 두신 분들도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어머니나 자매 한쪽만 유방암이 있더라도 다른 둘 다 없는 사람들에 비해서 유방암 발생률이 2~3배가 높고, 또 어머니와 자매가 모두 유방암 환자라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10배 이상 위험성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유방암은 여러 위험 인자들이 있는데, 이른 초경, 늦은 폐경, 자녀가 없거나 적은 거, 모유 수유를 하지 않는 거, 비만, 음주 이렇게 상호작용에 의해서 유발하지만, 이런 가족력이 있는 사람들은 특별히 더 요인들을 고려해서 선별검사 시작을 조금 일찍 당긴다든지, 유방암검진을 조금 다른 사람들도 조금 일찍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건강관리를 해야 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건강증진력은 금연금주, 건강체중이 중요하고, 만성질환도 역시 관리해야 되고, 후기합병증도 관리해야 되고, 2차암에 대해서도 역시 조기 발견을 해야 되고, 예방접종, 특히 폐렴이나 독감에 대한 예방접종은 꼬박꼬박 챙기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생활습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운동은 암 예방 효과가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근데 제대로 된 방법으로 충분한 시간을 했을 때 있고요. 그래서 운동의 효과는 또 비만 방지를 할 수 있고, 호르몬 불균형을 방지해 줄 수 있고, 면역력 증강을 해줄 수 있고, 암 예방뿐만 아니라 심혈관 질환도 예방하고 수명도 연장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한 1시간 정도 이상의 중간 강도 이상의 운동을 주 5회 이상, 최소 30분 이상 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 중간 강도의 운동은 어떤 것이냐? 그러니까 평소보다 약간 숨이 더 찬 정도, 빠르게 걷기, 골프도 좋고요, 배드민턴도 좋고요,
이제 잔디 깎는 거, 가벼운 물건을 나르는 거,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또 여기 하나 더 추가를 하면 하루 15분 정도 근력 운동을 병행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근육세포는 지방세포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켜주는 수호천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하루 15분 정도 근력 운동을 병행하시는 게 좋은데, 그럼 오늘부터 당장 하루 30분씩 주 5일 운동을 하라고 이러면, 저도 그건 못합니다. 저도 그건 못하고, 특히 암 환자분들은 더욱더 운동하기가 힘든 것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암 피로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세포가 피로물질을 생산하고 항암 방사선 치료로 인한 체력 저하가 있고, 또 치료 과정의 스트레스, 또 통증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더욱더 운동을 시작하기가 힘든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한 걸음씩,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활동량을 늘리고 일주일에 2번만 15분 정도 해보다가 요거 괜찮다 그러면 3번으로 늘리고, 그래서 점점 이 일주일에 5번을 늘리고 강도도 높이면서 이렇게 한 걸음씩 스텝 바이 스텝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활동량을 늘리냐?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해 주시는 게 좋고요.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을 사용한다든지, 이메일을 하는 것보다는 직접 만나서 대화한다든지, 아이들과 좀 더 놀아주고, 일하는 중간중간 스트레칭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좀 스트레칭 좀 한번 앉아있더라도 좀 해보시고요. 요렇게 앉아있더라도 가볍게 이렇게 스트레칭 하는 것도 굉장히 그런 활동량 늘리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숙면은, 그리고 또 중요한데, 숙면은 암 예방 효과가 있을까요? 역시 있습니다. 특히 낮에 활동하고 밤에 잘 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잠자는 동안 일어나는 일은 낮에 습득한 수많은 정보들을 저장하고 지친 몸을 회복하고 우리 몸에 필요한 호르몬을 생산하는데, 연구 결과들을 보면 너무 조금 자거나 너무 오래 자면 암 위험도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적당하게 하루 6시간에서 8시간의 일정한 시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수면에서 더 중요한 것이 양보다 질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간호사 선생님들 많이 보실 텐데, 간호사 선생님 입원하게 되면 간호사 선생님들 보시면 밤낮 교대 근무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밤낮 교대 근무를 하는 직종에서 유방암 발생률이 더 높고 대장암 발생률도 더 높습니다. 근데 똑같이 8시간을 자도 또 그러면 왜 낮에 자면, 그러니까 밤낮이 바뀌면 암 발생이 늘어날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멜라토닌 호르몬이라는 물질이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멜라토닌이라는 것은 빛이 없을 때 우리 뇌에서 만들어지는 호르몬인데, 낮밤 주기를 조절하고 항산화 효과가 있고 항염증 효과가 있고 면역 기능을 조정하고 암 발생 호르몬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뇌에서 멜라토닌이 많이 나오게 하는 게 중요한데, 이제 항산화 효과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려면 낮에 활동 열심히 하시고 밤에 잘 자시고 잘 주무시고, 밤 시간에는 조명을, 인공빛들 있잖아요. 핸드폰부터 TV, 밖에서 들어오는 인공빛들 차단해 주시면서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숙면만큼 중요한 것이 햇빛인데, 이제 비타민 D가 이제 햇빛을 통해서 많이 만들어지는데, 자외선을 받은 피부에서 내지게 되는데, 대장암, 전립선암, 유방암에 보호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타민 D가. 그러니까 낮에는 햇빛 많이 보십시오. 낮에는 햇빛을 충분히 쬐시고, 만약에 햇빛 쬐는 시간이 난 부족하다 그럼 혈액 검사를 하면 비타민 D 수치가 나오거든요. 비타민 D 수치가 너무 낮다 그럼 내가 햇볕을 좀 많이 쬐거나 비타민 D가 있는 음식들을 충분히 먹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담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 반드시 실천해야 되는 것을 딱 하나만 꼽으라면 금연입니다. 담배는 꼭 저희 병원에서도 금연 클리닉이 있거든요. 혼자 먹고 드시면 약의 도움을 받으면 어느 정도 쉽게 끊을 수가 있기 때문에 금연 클리닉을 이용해서라도 담배를 반드시 꼭 끊으십시오. 그 예방접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인플루엔자 접종은 매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역시 폐렴은 매년 하시는 건 아니지만 폐렴 예방접종도 하시는 게 좋고, 파상풍 예방접종, 그다음에 이런 것도 챙겨주시는 게 좋고, 만약에 항체 검사에서 A형 간염이나 B형 간염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항체 검사를 해보고 없다면 이런 거에 대해서도 예방 접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상포진 같은 경우는 이제 생백신이라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항암 치료 중에는 조금 힘들고,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가 끝나고 한 3개월 정도 있다가 이제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암 통합 케어 센터에서는 여기 신체적 웰빙과 여기 조금 전에 석종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정신 심리적 웰빙, 사회적 웰빙, 이 열정 웰빙 이 네 가지에 대해서 특별히 더 신경 쓰고 이 암 환자들, 암 경험자들의 그 건강을 위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그 뒤에 그 무엇이든